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책은 짜잔,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란 제목의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번입니다. 시선집이에요. 여러 명의 시인들의 시들을 묶은 겁니다. 여기 맨 뒤에 251쪽의 발문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연정 문화평론가님께서 쓰셨고, 제목은 우리가 시를 불렀기 때문에 란 제목입니다. 문학과 지성 시인선이 한국 문학사 최초로 500번째 시집을 발간하는 컬렉션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 넘어가서 제가 줄친 부분, 한 출판사에서만 몇백 권의 시집이 출간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시는 이른바 사랑이자 구원, 결국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전 이 지점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언젠가 영화는 나의 구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서도 나오죠. 시는 우리의 구원이다. 시가 사랑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그 대중가에서도 사랑에 빗대서 많이 하고. 근데 시가 구원이다, 이건 좀 특이하죠. 종교에서 왔다고 봐요. 기독교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이다. 종교적 맥락에서 온 단어가 구원, 사랑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죠. 가능성은 철학에서 왔습니다. 철학, 특히 이제 플라톤이나 예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플라톤이 했던 말 같은데,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네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이잖아요. 가능성이라는 말 참 좋죠. 근데 이건 철학적인 맥락의 말이고, 구원은 종교적 맥락의 말이고, 사랑은 굳이 나누자면 세속적 맥락? 그래서 사랑, 구원, 가능성을 다 말하는 건 세속과 종교와 철학적 맥락을 다 아우르는 단어다. 특히 여기서 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문장을 썼죠. 구원의 방점을 빡 찍어버렸어요. 참 잘 썼다고 생각해요. 설득력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는 우리가 시가 아니었다면 절대 볼 수 없던 것, 들을 수 없던 것, 만지고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한다. 시는 인간의 감각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증명하면서 우리의 존재론적 지평을 넓힌다. 더불어 시는 진리에 관한 인간 사유의 폭과 넓이도 확장시킨다. 사실 시를 쓰거나 읽는 체험은 대단히 내밀한 것인데, 시를 둘러싼 이러한 체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특별한 강도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감각과 사유를 나의 외부로 확장하도록 한다. 시를 읽고 쓰는 체험은 일상의 내가 그것을 넘어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내가 가능하고 다른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감각은 일상에 비루한 존재인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시의 영역에 불가능은 없다는, 그리고 이러한 시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다. 잘 썼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보면 반박할 거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나에 집중하게 하는데 나를 넘어서 존재론적 지평을 넓힌다. 나의 외부로 확장하도록 한다.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죠. 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은 것은 시가 가진 구원의 힘 그 자체라기보다는 구원의 가능성에
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시를 읽거나 쓰는 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도록 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 정확한 문장입니다. 시 자체에 가진 구원의 힘, 그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가능성, 이게 좀 더 정확한 문장이죠. 문학이란 정확하게 쓰는 거니까요. 시를 읽거나 쓰는 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지 못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도록 할 수는 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도록 할 수 있다. 시를 읽고 쓰는 게. 가능성, 아까 이제 구원과 가능성이 합쳐졌어요. 종교와 철학이 합쳐졌죠. 잘 썼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에다가 사랑을 붙여가지고 하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위일체가 되겠네요. 2017년 현재 시를 쓰거나 읽는 일보다, 이게 2017년에 쓰여진 글인가 봐요. 훨씬 더 흥미롭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시가 아니어도 우리는 더 쉽고 흥미롭게 비일상적 경험들을 누릴 수 있으며 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지평이 더 넓고 깊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 나오죠. 이제 우리는 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다른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질문. 소설 많이 할 수 있는 거. 소설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왜 써야 되냐? 세상에 소설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주어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죠. 시를 왜 읽어야 되는데? 시 많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영화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연극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거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인간 많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점은 뭐지? 이런 질문 끊임없이 하잖아요. 차별화하고 유일한,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철학적 질문. 시가 왜 존재해야 되냐? 그거를 답하는 과정이 시 쓰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죠. 어차피 정답은 없는데 자기가 답을 만드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시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원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믿음이 거꾸로 이 시들을 살게 한 것도 사실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시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죠. 구원될 수 있다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시들을 살게 했다. 서로 살리는 관계, 상호 보완적이고, 이거는 관계성을 본 거예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시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한테도 뭔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한테도 뭔가 해주고 시도 사람한테 해주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잘 포착했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다른 데도 저는 이제 자꾸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시뿐만 아니라 시의 자리에 영화를 넣어도 되고 소설을 넣어도 되고 연극을 넣어도 되고 뮤지컬 넣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에 계속 일방적으로 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도 영화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 이러한 뉘앙스, 요걸 간직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글을 읽는 이유도 뭔가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작가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매체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맥락, 어쨌든 아이디어죠. 인사이트잖아요.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이런 맥락만 잘 가져가면 됩니다. 딴 게 필요 없고 구체적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죠.
맥락만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죠. 영화와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이 왔다 갔다. 그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문지 시인선이 40년간 500권의 시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우리가 철저히 서로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좋은 문장이죠. 서로에게 의지했다. 시가 우리를 직접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만은 포기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런 믿음. 시의 자리에 영화를 넣어도 되고요. 어떤 영화는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믿음.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팩트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독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세상에 존재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설득력 있는. 저는 평론가들의 글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 평론가들은 글을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쓰기 때문에 다 납득이 됩니다. 저는 이성이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성은 객관적인 거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이란 남을 설득시키는 거, 공감시키는 거. 뉴스의 언어가 그렇고 신문의 언어가 그렇고 정치의 언어가 그렇고 정부의 언어가 그렇죠. 객관적이어야만 하죠. 평론가들의 언어가 특히나 난해하고 뭔가 감정적인 그런 소설이나 시들을 객관적으로 풀어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쓴단 말이죠. 이른바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시들. 시집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제가. 시를 그동안 안 읽었죠. 안 읽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죠. 일부러 그래서 시집을 골랐어요. 시집 중에서도 특정 인의 시를 고른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거의 몇 명이라 그랬더라? 100여 명에 가까운 130편의 시가 실려 있고요. 1인당 2편이니까 65명이겠네요. 65명의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집은 좋은 게, 추천하는 게, 내 취향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시와 체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맞는지 모르니까 내 몸과 맞는 시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시집, 여러 시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시집이 좋다. 대부분의 시집은 한 사람이 썼죠. 한 사람이 썼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랑 잘 맞으면 모르겠지만 잘 안 맞아. 억지로 꾸역꾸역 읽어야 돼. 이해도 잘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시집은 한 사람당 2편씩 130편을 모아놨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 저랑 맞는 시인을 몇 명 찾았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는 한 번 읽고 넘겼고요. 물론 노력은 했어요. 한 번 읽고 넘겼고 어떤 시인의 시는 뭐 거의 10번 가까이 읽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좋았다는 거죠. 이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초심자니까 초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말놀이 그만하고 자 11쪽 조그만 사랑 노래라는 제목의 황동규 시인님의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예, 이렇게 끝인데요. 이 시가 좋았던 이유는 문장이 좋았어요. 표현.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라는 시간을 통째로 이건 이런 거 비유라고 하나요? 이런 비유.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지, 사람이? 좋았고, 그리고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잘 보시면 추위가 환하대요. 추위는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니까 피부가 추운 거고, 환한 건 눈, 시각이잖아요. 시각? 촉각과 시각이 동시에 있는 구절.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이런 표현 좋았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그냥 두 부분이 좋았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요거 황동규 시인님의 두 번째 시, 제목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길 속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도 안 보이고 보이고, 서로 다른 새때 지저귀던 앞뒤 숲이 보이고 안 보인다. 숨찬 공화국이 안 보이고 보인다. 굴리고 싶어진다. 노점에 쌓여있는 귤,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 둥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모든 것 떨어지기 전 한번 나르는 길 위로. 예, 끝인데요. 저는 이 시 앞에다가 별표를 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이거다. 이거 드디어 찾았다. 자,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978년입니다. 이때가 아마 박정희 정권이었을 것 같은데 독재였죠. 군부 독재. 그런 시절이었으니 그 시절에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바퀴를 왜 굴리고 싶을까요? 전 혁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바퀴라도 굴리고 싶어지는 거죠. 보면은 이 1행과 2행 두 개로 나누는데 1행에서는 온갖 바퀴가 나와요.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 마차 다 바퀴이죠. 바퀴만 보면 굴리고 싶어진대요. 왜 굴리고 싶을까요? 바퀴는 동글동글한데 저는 바퀴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어요. 바퀴는 어쨌든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바퀴 안에 어떤 지점에 내가 웅크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퀴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내가 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바퀴를 굴려요. 그럼 나는 이렇게 위로 가다가 떨어지고 위로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 안에서 내가 막 풍비박산 나겠죠? 그겁니다. 그 이미지. 나의 위치에, 바퀴 안에 나의 위치에 대한민국을 넣어보세요. 혹은 사회, 혹은 이 정권을 넣어보세요. 그럼 풍비박산이 나겠죠. 어떻게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바퀴 안에 굴러가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거죠. 1행은 어쨌든 바퀴를 굴리고 싶다. 모든 바퀴를 굴리고 싶다. 이런 이미지적이라면 2행은 의미적이에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철학이죠. 자, 길 속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뛰고 보인다. 길 속의 모든 것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78년이니까 그때는 누구라도 안 보이겠지. 나라 꼴이 그 모양인데, 독재를 하고 있는데
길 속의 모든 것이 안 보이죠, 당연히. 정치적 맥락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시는. 뭐 어떤 맥락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시절인데. 너무나도 분명한, 적이 분명한, 정의가 분명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 안 돼요, 저한테는. 길 속의 모든 것이 안 보인다. 군부 독재니까. 그리고 보인다. 안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인대요. 이건 어떤 말인, 이 문장이 생략된 말들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안 보인다. 군부 독재 시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탄압과 폭력과 억압과 짜증과 분노와 불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안 보이는, 안개 낀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것들이 또 보이죠.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자,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도 안 보이고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고, 이것도 재밌죠. 안 보이고 보이고. 서로 다른 셋대 지적이던 앞뒤 숲이 보이고 안 보인다. 숨찬 공화국이 안 보이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공화국이라고 썼네요. 안 보이고 보인다. 굴리고 싶어진다. 이거다. 자, 앞에 문장들은 어떻게 보면 무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굴리고 싶어진다. 이 앞에 문장을 굴리고 싶어진다로 받았어요. 자, 공화국, 정치나 뭐 폭력, 사회적 문제 얘기를 하다가 굴리고 싶어진대요. 이 역동성, 그 이미지, 이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리고 싶어진다. 갑자기 노점에 쌓여있는 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노점에 쌓여있는 귤, 굴리는 거겠지. 잘 보세요. 노점에 쌓여있는 귤을 갑자기 어떤 이 시인이 집어들어서 땅바닥에 굴려요. 그러면은 노점 주인은 깜짝 놀라겠죠? 이건 난동 피우는 겁니다. 난동. 혁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무기력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귤을 바닥에 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라도 반항을 하는 거죠. 자,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난리 납니다. 소리 나고. 둥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둥그렇게 왜 누워있을까요? 데모하다가, 시위하다가 둥그렇게 이렇게 어깨를 걸고 누워 있었겠죠? 그 사람마저도 굴리고 싶다. 마지막 연은 모든 것 떨어지기 전 한번 나르는 길 위로, 이게 끝나는데 이 뒤에 바로 굴리고 싶어진다. 이 행이 삭제된 거죠. 예술입니다.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 마차, 바퀴만 보면 굴리고 싶어진대요. 시란 이런 것이다. 특히 바퀴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시대의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 탁월한 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 다음 13쪽 다른 시인의 시를 볼게요. 마종기 시인님, 바람의 말, 요건 뛰어넘을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 시를 했지만 별표를 안 쳤기 때문에 이 시도 물론 좋았죠. 하지만 14쪽 우화의 강 1번, 제목이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마종기 시인님의 1991년 그나라 하늘빛이라는 시집에 실린 우화의 강 1번이란 시입니다. 참 좋습니다. 우정에 대한 시인데 강에 비유했죠? 첫 번째 연 너무 좋아요. 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이거다. 이거는 뭐 연인 간의 연애, 친구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정, 뭐 이런 거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대요.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 없겠지. 야, 시어가 너무 앙증맞지 않습니까? 흔할 수 없겠지. 이렇게 나오는 시인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쓴 게 아니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고 이 빈도 중요하죠. 빈도. 처음에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물길에 자주 터져야 된다. 적극 공감합니다. 자주 봐야 돼요. 무조건 처음엔.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물살로 그 사람의 기운으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우리 사이에 큰 강이 의미 없이 흐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구절도 좋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야, 이 문장.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게 죽고 사는 일보다 쉽고 가볍지 않다. 죽고 사는 일은 쉽고 가볍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 죽는 것도 쉽죠.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요. 사는 것도 뭐 쉬울 수 있죠. 가벼울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오래 좋아하기 정말 힘들죠. 내가 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멀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오래 좋아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자,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구절이 제일 좋았어요.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이거는 도덕적인 경지이기도 하겠죠?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대요.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는 친구한테 요거를 통째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친구에게 보내주면 딱 좋을 시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 저의 물길은 요즘 탁하고 뿌옇고 오염돼 가지고 막 역겹고 막 냄새나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급수요, 사급수. 마시지도 못해. 마시는 거 고사하고 수영도 못할 정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강물이. 물이 맑은 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고기도 살고 시원하고 고운 사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 이거 보면서 많이 반성도 되고 다짐도 하게 되고 소망도 품게 됐던 그런 좋은 시입니다. 이런 시가 좋다고 봐요. 자, 그다음 16쪽에 걸레라는 시인데 이 시는 좀 어렵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김영태 시인님입니다. 1981년 시예요. 걸레. 자나깨나 K는 소주병만 그린다. 화살표를 긋는 것도 그의 장기에 든다. 출입구가 막히면 화살표는 통로. 시든 영혼 같은 자주꽃도 그리고 걸레도 그린다. 가로 세로 몇 센티. 목탄으로 줄을 긋고 숫자를 기입한다. 걸레 같은 얼굴로 걸레만 그린다. 걸레 같은 세상이라 걸레만 그리는지 아니 부삽도 그린다. 비에 젖은 국방색 봉투. 연결 불능인 코드선. 찌그러진 고물 가방. 신호 불통인 전화기는 딱정벌레처럼 피부가 매끄럽다. 닿을 수 없는 창도 그린다. 숨을 몰아쉬기 위해 창문은 열려 있다. 물음표. 물음표도 집어넣고 입을 벌린 채 옆구리가 잘쑥 붉어진 대봉투는 브론즈 조각이다. 우산을 많이 그려서 구석에 세워두고 그는 쉬기 위해 점선을 따라간다. 입구를 뺑뺑 돌다가 곧장 뻗어버리는 걸레. 이 시대는 이를 갈아도 갈다가 산소가 필요하다 걸레. 이런 시예요. 뉘앙스는 알겠어요. 81년도 당연히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걸레 같은 세상이라 걸레만 그리겠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자, 그 다음 시는 좀 점프를 해서 나는 너무 멀리 있다. 나는 너무 멀리 있다. 요것도 점프해서 빈집이라는 시도 있고 요거 23쪽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시인님의 1978년 시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전 이 시에 별표를 쳤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문장이 쉬워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 못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은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런 문장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죠. 공처럼 살자.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공이야, 공.
전 탱탱볼도 떠오르고 축구공도 떠올랐어요.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반드시 위로 튀어오릅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져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퍽, 툭. 그래, 퍽. 사람은 안 튀어올라요, 원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은 공처럼 탄력이 없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퍽 하는 거죠. 원래 안 튑니다, 사람은. 이건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요. 저는 요즘뿐만 아니라 한동안 몇 년? 꽤 오랜 동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다기보다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가 더 와닿았나 봐요. 바닥에 퍽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에 붙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사지를 바닥에 탁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아까 말한 그 걸레처럼 바닥에 푹 쓰러져가지고 바닥을 쓸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이 시는 말하죠. 그래, 살아봐야지. 야, 공이 되어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공의 이미지 떨어지면 무조건 튀어오릅니다. 그 반동. 이거다. 그리고 공은 반동도 있지만 쓰러지는 왜 절대 안 쓰러지죠. 자, 박스나 사람 쓰러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쓰러지는데 공만은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둥글기 때문에. 공의 위아래는 없죠. 모든 부분이 위고 모든 부분이 아래죠. 공은 절대 쓰러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쓰러지고 싶어도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어서 둥글둥글 하니까 계속 굴러만 가죠. 그래서 공만큼 약간의 경사가 있어도 굴러가는 공은 절대 안 쓰러집니다. 튀어오르고요.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그래서 힘들 때는 공을 떠올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나도 튀어올라야지. 공이 되어 튀어올라야지. 그리고 공처럼 쓰러지지 말아야지.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야, 이거 공은 철학적으로도 완벽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공을 자꾸 떠올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 정현종 시인도 공을 보면서 많이 힘을 냈던 것 같아요. 1년이 특히 그렇잖아요. 바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었나 봐요. 그래, 살아봐야지. 사람이 살아봐야지 얘기하는 건 죽고 싶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봐야지. 죽어도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야, 그래, 살아봐야지. 이건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왜 살아봐야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봐야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자, 일행, 그래, 살아봐야지. 그 다음에 이행의 또 첫 번째,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란 말이 계속 나와요. 가볍게 떠올라야지. 이건 다짐입니다, 다짐. 정현종 시인도 바닥을 짚고 바닥에 붙어 살고 있는데 제목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에요. 이미 떨어졌어, 이 사람은. 떨어졌고 바닥에 붙었죠. 힘들고. 그런데 제목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런 다짐. 자, 24초. 또 정현종 시인입니다. 별표 쳤어요. 이렇게 되면
저와 나와 이 정윤정 시인은 궁합이 맞는 거예요. 자, 궁합이 맞아요. 저는 이 시인의 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시인의 시집을 앞으로도 사보면 되겠죠? 아, 정윤종 기억해놨다가 사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좋았던 황동규 시인이나 마종규 시인의 시집도 사면 좋겠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24쪽. 제목,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읽어볼게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자, 이게 끝인데 이거는 되게 이미지적이죠. 시가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저는 카페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누구나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 마주 앉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다 보면 손님들이 말 그대로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현종 시인도 커피숍에 간 것 같아요.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다. 이거는 전 어떻게 봤냐면 사람이 사람만으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난다는 건 그 카페에 앉아있는 순간에 그 앉아있는 사람과 그 의자와 테이블의 각도와 크기, 색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유리창이나 그 바닥의 질감, 색감, 그 모든 공기,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만으로 아름답진 않아요. 그 모든 환경과 그 조건들이 그 빛과 소리와 질감, 그 나의 기분,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합을 이룰 때 아름다워 보이죠. 이겁니다, 이거.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는 건 그 사람 때문만도 아니고 온갖 조건들이 다 들어맞아야 되는 이런 게 조화로운 거고 아름다운 거죠. 미학입니다, 미학.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는가. 미학은 상당히 중요하죠. 미학이 있어야 영화 평론도 딴 게 아니라 어떤 영화가 아름다운가에 대한 글이죠. 영화 평론은. 자, 아름다움에 대한 글. 아름다운가라는 말은 잘 만들었나, 재밌나, 다 동의어입니다. 어떤 시가 잘 썼다는 건 그 시가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이건 시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화적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영화 감독은 본능적으로 찍고 싶어지잖아요.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죠. 장면, 소설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거죠. 아름다운 순간을. 음악도 그렇죠. 아름다운 그 순간을 포착해서 가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참 좋은 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28쪽 오규원 시인님의 1995년 쓴 시 지는 해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강변의 간이주점 근처에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점 근처에는 사람들이 서서
각각 있었다. 한 사내의 머리로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손으로 가방을 움켜쥔 여학생이 지는 해를 보고 있었다. 젊은 남녀 한 쌍이 지는 해를 손을 잡고 보고 있었다. 주점의 뒷문으로도 지는 해가 보였다. 한 사내가 지는 해를 보다가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다. 가방을 고쳐주며 여학생이 몸을 한번 비틀었다. 젊은 남녀가 잠깐 서로 쳐다보며 아득하게 웃었다. 나는 옷 밖으로 쑥 나와 있는 내 목덜미를 만졌다. 한 사내가 좌측에서 주춤주춤 시야 밖으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것도 이미지적인 시인데, 해지는 그 일몰의 순간 내 눈으로 포착한 장면들을 그대로 글로 옮겼는데 시가 됐어요. 이거는 그 한행 보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 문장이에요. 그때 나는 강변의 간이주점 근처에 있었어. 해가지고 있었어. 주점 근처에는 사람들이 서서 가까이 있었어. 한 사내의 머리로 해가 지고 있었어. 두 손으로 가방을 움켜쥔 여학생이 지는 해를 보고 있었어. 젊은 남녀 한 쌍이 지는 해를 손을 잡고 보고 있었어. 주점의 뒷문으로도 지는 해가 보였어. 한 사내가 지는 해를 보다가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어. 가방을 고쳐주며 여학생이 몸을 한번 비틀더라. 젊은 남녀가 잠깐 서로 쳐다보며 아득하게 웃었어. 나는 옷 밖으로 쑥 나와 있는 내 목덜미를 만졌어. 한 사내가 좌측에서 주춤주춤 시야 밖으로 나가되 해가 지고 있었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시가 될 수 있구나. 이 장면을 포착하는 이 섬세함, 미세함. 전 이 시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시야가 나는 어느 그 간이 주점에 붙박혀 있는, 그 고정되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서서 해가 지는 모습과 사람을 관찰하고 있죠. 사람들이 각각 서 있는데 일몰을 일부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내가 있고 그리고 여학생이 있고 젊은 남녀 한 쌍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번갈아 한 명 보고 또 한 명 보고 또 한 명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각이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져요. 주점 뒷문으로 지는 해가 보였어. 또 한 사내로 또 가, 시야가. 그 다음에 여학생 가고 젊은 남녀 가고, 그 다음에 내 목덜미를 만지고, 그 다음에 한 사내로 또 가요. 한 사내가 주춤 시야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학생이나 젊은 남녀 한 쌍으로 가지 않고 해가 지고 있었다. 이게 끝내버립니다. 이거죠.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 같지만 보편적 상황으로 보여요. 일몰의 순간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때 해와 어우러진 그 사람들의 풍경을 관찰해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없으셨을지라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머릿속에 강렬한 그 해가 지는 사방이 빨개지잖아요. 온통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사람이 까맣게 보이죠. 그걸 관찰하는 그게 상상이 돼요. 잘 썼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몰의 풍경을 극적으로 아니면 일상적으로 잘 묘사한 시라고 봐요. 정서가 느껴진다. 29쪽 또 오규원 시인님의 시입니다. 2005년 작이에요. 제목은 강과 둑. 강과 둑 사이 강의 물과 둑의 길 사이 강의 물과 강의 물소리 사이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는 미루나무와 미루나무의 그림자를 붙이고 있는 둑 사이 미루나무에 붙어서 강으로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한 사내와 강물을 지그시 밟고서 강 건너의 길을 보고 있는 망아지 사이 망아지와 낭미초 사이 낭미초와 들찔레 사이 들찔레 위에 허공과
무리의 허공 사이. 그림자가 먼저 가 있는 강 건너를 향해 퍼득퍼득 날고 있는 새 2마리와 허덕허덕 강을 건너오는 나비 1마리 사이. 야, 이 시는 정말 인상적인데, 저는 그 노자 있죠, 노자. 노장사장. 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양적 미가 느껴지는. 사이가 중요해요. 한번 이걸 분석해 볼게요. 이 통째로 이 한 문장으로 샥 썼는데 1필류지죠. 이것도 시정화자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강과 둑 사이. 요것만 볼게요. 강과 둑. 강을 보고 있고 둑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강에 집중하거나 둑에 집중하거나 시선이 그러고 말죠.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강과 둑, 강과 강둑의 사이, 이 사이가 중요한데, 강과 둑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강과 둑은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사이를 사유하고 있어요. 강과 둑 사이. 두 번째, 강의 물과 둑의 길 사이. 근데 앞에 거가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자, 강과 둑 사이, 강의 물과 둑의 길 사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강의 물과 둑의 길 사이. 그 사이엔 없어요. 근데 어떤 사이를 사유해보게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강의 물과 강의 물소리 사이. 이게 강과 둑을 구체화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에서 변주가 일어납니다. 강의 물과 강의 물소리 사이. 강의 물은 시각적인 것으로 보이고 물소리는 청각으로 보이는데, 강의 물과 물소리 사이. 물과 물소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시각과 청각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답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낯선 시각으로 혹은 좀 더 깊은, 이건 진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사유한 느낌, 철학적인 시라고 봐요. 자, 물소리 사이.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는 미루나무와 미루나무의 그림자를 붙이고 있는 둑 사이. 자,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는 미루나무. 이러면 미루나무가 주체가 됩니다.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는 건 미루나무야. 그 다음에 미루나무의 그림자를 붙이고 있는 둑 사이. 미루나무의 그림자를 붙이고 있는 둑이라 그러면 둑이 주체가 되죠. 둑이 미루나무 그림자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미루나무, 그림자라는 사태는 동일한데 미루나무가 주체가 돼서 있는 그림자, 미루나무 그림자. 그 다음에 강의 둑이 주체가 된 미루나무 그림자. 그림자라는 사태는 동일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그 사이. 자, 그 다음에 미루나무에 붙어서 강으로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한 사내와 강물을 지그시 밟고서 강 건너의 길을 보고 있는 망아지 사이. 이것도 좀 또 다르죠? 아까 그림자라는 사태를 주체, 객체, 미루나무 주체, 둑 주체로 갔었는데 요즘 또 다른 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미루나무에 붙어서 강으로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한 사내. 강으로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한 사내와 강물을 지그시 밟고서 강 건너의 길을 보고 있는 망아지 사이. 미루나무에 붙어서 강으로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한 사내. 강물을 지그시 밟고서 강 건너의 길을 보고 있는 망아지 사이. 사내와 망아지가 대조가 되죠. 자, 그 다음
망아지와 낭미초 사이. 또 시야가 이게 A, B 가다가 B, C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망아지가 등장했는데 망아지 사이 한 다음에 망아지와 낭미초 사이. 시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느껴지시죠? 망아지는 거기에 서 있고 낭미초는 바닥에 있었나 봐요. 낭미초 사이. 낭미초와 들찔레 사이. 이 사이에도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낭미초 옆에 들찔레가 있었나 보죠. 들찔레 위에 허공과 물 위에 허공 사이. 들찔레는 땅에 붙박혀 있는 식물인데 그 식물 위에 허공과 물 위에 허공, 결국 같은 허공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허공 사이. 그림자가 먼저 가 있는 강 건너를 향해 퍼득퍼득 날고 있는 새 2마리와 허덕허덕 강을 건너오는 나비 1마리 사이. 자, 먼저 건너가 있는 그림자를 향해 퍼덕퍼덕 날고 있는 새 2마리. 그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새 2마리. 근데 허덕허덕 강을 건너오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 나비 1마리 사이. 이게 시예요. 이건 분석할수록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을수록 좋네요. 이 사이란 말을 넣은 게 혹시 그래서 넣었을까요? 자, 만약에 사이란 말을 빼면, 자, 강과 둑, 강의 물과 강의 물과 둑의 길, 강의 물과 강의 물소리,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는 미루나무와 미루나무의 그림자를 붙이고 있는 둑,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어떤 연결고리도 안 느껴지고 뭐랄까 좀 문장이 성기죠. 강과 둑에서 어쩌라고. 근데 강과 둑인데 강과 둑 사이란 단어를 넣으니까 강과 둑 사이를 생각해 보게 돼요. 사이는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연결고리, 뭔가 있을 것 같죠. 강과 둑 사이에 뭔가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사이라 그랬겠지. between, 어쨌든 사이란 단어, 이 시의 주인공은 사이겠네요. 사이이기도 하지만, 사이를 사유하게 하지만 사이는 헛거고 강과 둑의 연결 지점, 강과 둑의 관계, 사이를 관계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생각해봐. 강의 물과 둑의 길의 관계를 생각해봐. 자, 강의 물과 강의 물소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봐. 이런 얘기 같아요. 정말 깊은 시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 중에 압권이에요. 정말 좋은 시죠.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근데 무진장 거의 한 8쪽 되는 긴 시를 쓴 시인이 있는데 쭉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 읽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가 그렇게 와닿진 않았더군요. 그래서 쭉 뛰어넘고 한동안 별표 친 게 없네요. 그리고 이 시도 좋았어요. 52쪽. 이건 그냥 읽고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시인의 동해 1이란, 이건 괄호가 쳐져 있고 겨울에 내 사촌과 바닷가에서 찬 모래 위에서 검은 바위들을 들이받는 물결 소리 속에서, 연극의 지문 같아요. 이게 나와있고 본격적으로 시가 시작합니다. 벌겋게 소주에 취한 내 사촌은 졸업을 하고 공장을 차리겠다고 설쳤다. 가진 돈도 배경도 없으면서 파도가 물거품을 튀기면서 우리의 차가운 옷섭이 겨울 바다의 체온을 닮으면서 우리가 겨울 동해바다 연변의 풍경의 한 조각이 되면서 먼 해안의 부두에 공장 굴뚝 연기가 얼어붙은 듯 하늘로 뻗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열차의 경적 소리가 우리 등 뒤에서 시뻘건 겨울 저녁 노래 깨져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돌아왔다. 컴컴한 어둠
속을 설치던 내 사촌은 군대에 가서 죽고 나는 동해바다에 끌어 오르던 물결 소리를 깊숙이 내 안으로 구겨 쳐박고 잠재우고 있다. 잠들지 않는 젊은 우리들의 망상을 거칠도록 단호하게 빠져나오면서도 또 어느 거리, 어느 길목에서 세상의 모든 담벼락에 검은 바위들의 일일이 참혹하게 부딪히면서 이 장영수 시인은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면 자, 벌겋게 소주에 취한 내 사촌은 뛰고 졸업을 하고 공장을 차리겠다고 뛰고 설쳤다. 가진 돈도 배경도 뛰고 없으면서. 보통은 사실 내 사촌은 졸업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되고 공장을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장을 차리겠다고 뛰고 설쳤다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나눠져요. 공장을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렇게 가진 돈도 배경도 없으면서 이렇게 가죠. 왜 이렇게 쓰는 걸까? 특이하잖아요. 뭔가 의도를 갖고 일부러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을 띄어서 쓴 거겠죠. 제 나름대로 추측은 차리겠다고 띄고 설쳤다 하는 건 설쳤다의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낯설게 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연결했으면 낯설어 보이진 않죠. 익숙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쉽게 읽고 넘길 수 있는데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넘기지 못하는 차리겠다고 해서도 뭔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민하게 되고 설쳤다 해서도 뭔가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방점을 찍는 거죠. 두 번 찍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을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렇게 했으면 어디에도 방점이 찍히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이 설렁설렁 가요 하는데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렇게 하니까 방점이 두 번 찍히죠. 그러니까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 마침표가 차리겠다고 설쳤다 이게 두 번 찍혀요. 이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 나름의 추측입니다. 읽어보니까 더 와닿네요. 일부러 읽기 어렵게 만들어서 더 눈으로 찍어서 보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별표를 쳤네요. 56쪽 김광규 시인의 작은 사내들이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작아진다. 자꾸만 작아진다. 성장을 멈추기 전에 그들은 벌써 작아지기 시작했다. 첫사랑을 알기 전에 이미 전쟁을 헤아리며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작아진다. 하품을 하다가 뚝 그치며 작아지고 끔찍한 악몽에 몸서리치며 작아지고 노크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 작아지고 푸른 신호등 앞에서도 주춤하다 작아진다. 그들은 어서 빨리 늙지 않음을 한탄하며 작아진다. 얼굴 가리고 신문을 보며 세상이 너무나 평온하여 작아진다. 넥타이를 매고 보기 좋게 일렬로 서서 작아지고 모두가 장사를 해 돈 벌 생각을 하며 작아지고 들리지 않는 명령에 귀 기울이며 작아지고 제복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작아지고 수많은 모임을 갖고 박수를 치며 작아지고 권력의 점심을 얻어먹고 이를 쑤시며 작아지고 배가 나와 열심히 골프를 치며 작아지고 칵테일 파티에 가서 양주를 마시며 작아지고 이제는 너무 커진 아내를 안으며 작아진다. 작아졌다. 그들은 마침내 작아졌다. 마당에서 추녀 끝으로 나르는 눈치 빠른 참새보다도 작아졌다. 그들은 이제 마스크를 쓴 채 담배를 피울 줄 알고 우습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웃을 줄 알고 슬프지 않은 일도 진지하게 오랫동안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은 깊숙이 숨겨둘 줄 알고 모든 분노를 적절하게 계산할 줄 알고 속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서로들 성난 눈초리로 바라볼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는 의문은 생각하지 않을 줄 알고
미결감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다행함을 느낄 줄 알고, 비가 오면 제각기 우산을 받고 골목길로 걸을 줄 알고, 들판에서 춤추는 대신 술집에서 가성으로 노래 부를 줄 알고, 사랑할 때도 비경제적인 기다란 애무를 절약할 줄 안다. 그렇다. 작아졌다. 그들은 충분히 작아졌다. 성명과 직업과 연령만 남고 그들은 이제 너무 작아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다. 이 시보다 더, 더 사회 비판적인 시를 못 보겠네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강렬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들이 왜 작아졌는지 디테일하게 나오죠. 어른들이 작아졌다. 작아진다. 라는 말을 이렇게 강렬하게 쓸 수 있다니. 이 반복의 힘. 시가, 저는 힙합, 특히 힙합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술. 예전에 우리 인류가 최초에 주술을 했죠, 주술. 주술이란 딴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작아졌다. 이거 주술이잖아, 주술. 힙합이 그렇죠. 넌 작아졌어. 이게 힙합이잖아, 힙합. 힙합이 주술이고 굿이고 뭔가 혼을, 언어에는 힘이 있어서 혼을 뒤흔드는, 작아지다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근데 그 아는 것들이 비판적 알미죠. 우습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웃을 줄 알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통렬합니다. 뼈가 있는 말들. 기쁜 일은 깊숙이 숨겨둘 줄 알고, 모든 분노를 적절하게 계산할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는 의문은 생각하지 않을 줄 알고. 정말 좋은 문장. 이 자체로 네가 세상을 알고 싶냐? 이 시를 읽어봐. 어른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알고 싶어? 이 시를 읽어봐. 넌 이런 어른이 되면 안 돼. 그렇게 건네주고 싶은 시예요. 정말 좋은 시입니다. 이건 뭐 의미가 보면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이런 시는 할 말이 많죠. 그리고 63쪽의 시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63쪽. 제목은 붕붕거리는 추억의 한때, 장석주 시인님입니다.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내가 본 것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들의 끝없는 괴로움과 죽은 것들의 단단한 침묵들, 새벽 하늘에 떠가는 회색에 찢긴 구름 몇 장, 공복과 쓰린 위, 어느 날 찾아오는 죽음뿐이다. 말하라, 붕붕거리는 추억이여. 왜 어떤 여자는 웃고 어떤 여자는 울고 있는가? 왜 햇빛은 그렇게도 쏟아져 내리고 흰 길 위에 검은 개는 어슬렁거리고 있는가? 구두 뒷굽은 왜 빨리 닦는가? 아무 말도 않고 끊는 전화는 왜 자주 걸려오는가? 왜 늙은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공원의 비둘기 떼들은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는가? 질문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일상적인 사연들로 이루어진 시인데, 어떤 해탈과 통찰, 삶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어떤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뭔가 다 이제 좀 초탈한 사람의 시 같아요. 붕붕거리는 추억이요. 왜 어떤 여자는 웃고 어떤 여자는 울고 있는가?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햇빛은 그렇게 쏟아져 내리지? 흰 길 위에 검은 개는 어슬렁거리지? 코드 뒷굽은 왜 빨리 닳지? 아무 말도 않고 끊는 전화는 왜 자주 걸려오지? 왜 늙은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지? 공원의 비둘기 떼들은 한꺼번에 공중으로 왜 날아오르지? 이런 질문.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사연들, 그런 물건들, 사람들을 나열하는데도 뭔가 아련해지고 해탈의 정서가 느껴진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이거는 거의 스님이 썼다고 봐도 믿을 것 같은 느낌. 자, 장석주 시인의 또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내 꿈은 단순했다. 다만 내 몸에 꼭 맞는 바지를 입고 싶었다. 이 꿈은 늘 배반당했다. 난 아버지가 입던 큰 바지를 줄여 입거나 모처럼 시장에서 새로 사온 바지를 입을 때조차 내 몸에 맞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다. 한창 클 때는 몸집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 작은 옷은 곧 못 입게 되겠지 하며 어머니는 늘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사오셨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는 나를 짓누른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내 몸을 입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충분히 자라지 못한 빈약한 몸은 큰 바지를 버거워했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통 사이로 내 영혼과 인생은 빠져나가 버리고 난 염소처럼 어기적거렸다. 매음녀처럼 껌을 소리나게 씹는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나는 바지에 조롱당하고 바지에 끌려다녔다. 이건 시대착오적이에요 라고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향해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했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오 모멸스러운 인생. 바지는 내 꿈을 부서뜨리고 악마처럼 웃는다. 바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참견한다. 원치 않는 삶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진작 바지의 독재에 대항했어야 했다. 진작 그 바지를 찢거나 벗어버렸어야 했다. 아니면 진작 바지에 길들여졌어야 했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오 급진적인 바지. 내 몸과 맞지 않는 바지통 속에서 내 다리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언제까지나 불사조처럼 군림하는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는 검은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꺾건내 길들여지지 않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자, 1996년에 쓰여진 시인데 이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사회의 억압이나 뭐 이데올로기, 압박, 어떤 부정적인 것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겠죠. 근데 읽으면서 재밌는 게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헐렁헐렁한 바지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언어가 주술적인 마력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냥 바지라고 했으면 안 와닿았을 텐데 그냥 큰 바지로 했어도 좀 덜했을 거야. 근데 하필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쓰니까 정말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자, 68쪽 박남철 시인님의 주기도문 빌어먹을 제목이 그래요. 주기도문 빌어먹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늘에 계신다 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섣불리 믿을 수 없사오며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룬 뜻은 아버지 하늘의 것이고 땅에서 못 이룬 뜻은 우리들 땅의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70번쯤 반복해서 읊어보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고통을 더욱 많이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움 주는 자들을 더더욱 미워하듯이 우리의 더더욱 미워하는 죄를 더더욱 미워하여 주시고 제발 이 모든 우리의 얼어 죽을 사랑을 함부로 평론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언제까지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옵니다. 를 70번쯤 반복해서 읊어보시오. 밤낮 없이 주무시고만 계시는 아버지시여. 아멘. 이런 시예요. 주기도문 패러디 한 거죠. 단순히 패러디라기보다는 제목도 주기도문 빌어먹을 주기도문 교회에서 교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평소처럼 주일에 함께 읊다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났겠죠. 1984년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이때 전두환 정권 시절일 거예요, 아마.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죽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왔던 거죠. 주기도문은 너무 평화로운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 지금 하늘에 계신다 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섣불리 믿을 수 없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분노, 탄원,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히려 정말 성경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인형처럼, 생각 없는 인형처럼 100% 그냥 순종하진 않았어요.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한테 반항하잖아요.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친구처럼, 스승과 제자처럼 긴밀하게 맺었기 때문에 질문도 하는 거죠. 반박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지. 선지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박남철 시인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쓴 거죠.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신앙, 믿음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쓴 아버지 하늘에서 이런 뜻은 아버지 하늘의 것이고,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땅에서 못 이룬 뜻은 우리들 땅의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를 70번 좀 반복해서 읊어보시오.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들 땅의 것임을 믿습니다. 자기는 꽤 되뇌었던 거죠. 아버지의 건 하늘의 것이고, 땅에서 못 이룬 뜻은 우리 땅에 사는 우리 것이겠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죠. 체념의 정서, 한탄, 제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을 바꿔달라고요. 이런 절규입니다. 이 시가 저는 피로 쓰여진 시다. 제발 이 모든 우리의 얼어 죽을 사랑을 함부로 평론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죠. 다만 우리를 언제까지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주무시고만 계시는 아버지죠. 아멘. 이렇게 마무리해버려요. 왜 자고만 있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84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시인은 정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이런 문장을 계속 되뇌이다가 결국 풀어낸 거죠. 뱉어낸 거죠. 정직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해볼게요. 시 재밌죠? 시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읽었던 시는 대부분 쉬웠습니다. 시인이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고요. 여러 번 읽으면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를 읽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